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장혜진 앵커와 함께하겠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지난 금요일에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현지 시간 26일 미국 3대 지수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내 일부 주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한 것이 악재로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지난주 다우지수는 3.31%, 나스닥이 1.9%, S&P 500 지수가 2.86%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별 대응과 경제 지표, 또 연준의 대형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에 주시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매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에서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면서 불안감이 한층 고조됐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은 이날 주점의 매장 영업 중단과 대규모 모임 제한을 하는 등 이런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2차 봉쇄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나 낙폭을 더욱 빠르게 키웠고요. 경제 회복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경제가 다시 봉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상황이 백악관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준에서도 대형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3분기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고 배당도 현 수준 이하로 제한하겠다라고 밝혀서 은행주들이 이날 장 초반부터 하방 압력을 받아 마이너스 4%대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미국의 소비 지표도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개인 소비 지출이 지난달 대비 8%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상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요. 소비가 4월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기대만큼은 빠르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태도 지수도 78.1로 시장 전망치에 못 미친 수준을 나타냈고요. 다만 5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4% 감소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한 점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근 여러 기업들이 잇따라 SNS 광고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와 마지막으로 스타벅스까지도 각종 혐오 발언 등의 첨예한 갈등을 이유로 광고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혀서 페이스북이 이날 8% 이상 폭락을 했고 트위터도 7% 넘게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까지 더하자면 중국 정부에서 미국의 홍콩 문제 등 이 내정에 과도하게 간섭을 계속한다면 무역 합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보낸 점도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를 심어줘 시장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다우지수 이날 2.8% 하락했습니다. 25,015포인트의 거래 마친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는 2.6% 가까이 하락해 만선을 다시 잃었습니다. 9,757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2.4% 빠졌고요. 3,009포인트 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우려에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팀장님, 이날 증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결국은 지금까지 증시가 좀 올라왔던 것이 경제활동도 좀 재개가 되고 그러면서 빠르게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덕분이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결국은 최근에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각 주에서 경제 정상화를 또 미루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와 또 기업 이익에 대한 타격 우려로 해석됐고 증시도 미끄러져 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장을 좀 보면요. 일중 흐름으로 보더라도 장 막판으로 가면서 더 좀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즉 주말 그리고 월말을 앞둔 매도 물량이 더욱더 좀 집중이 됐다. 불안 심리가 가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당연히 좀 경제 정상화와 관련된 그런 업종은 부진했고요. 금융주가 일단은 좀 반락을 했고 그리고 일부 대형주가 개별 이슈에 따라서 또 주가가 급락하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나이키가 전일장 마감 이후에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급락을 했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정치 선동글의 좀 미대응 이 조치로 좀 일관하면서 광고주들이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일부 세부 업종까지도 또 급락세로 좀 전이가 되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짓누른 것 같습니다.
자, 상품 시장의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가 지난 금요일에 하락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 이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한다고 하자 이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이 때문에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WTI 가격은 거의 1% 가까이 떨어져서 38.16달러에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이 경제활동 재개가 중단되고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1,00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되자 금값은 오히려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선물시장에서 0.5% 가까이 올라서 1,784.8달러까지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크게 내리진 않았습니다.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 아주 크게 내리진 않았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눈에 띄었던 것은 단기물 금리였습니다. 뭐 5년물 아니면 3년물 이런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5년물의 경우에는 0.29%, 3년물의 경우에는 0.17%까지 내려간 채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시장 살펴봤고요.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최진석 팀장님 어떤 뉴스 꼽아오셨을까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의 3대 지수가 각각 한 2에서 3% 좀 하락을 하면서 최근 3주 중에 2주째 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켓워치에서 코로나19를 포함해서 무려 7가지 이유로 증시가 이번 주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소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 7가지를 먼저 살펴보죠. 첫 번째로 당연히 코로나19 감염 그리고 입원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고용지표와 관련된 이슈, 세 번째로 연기금과 뮤추얼 펀드의 리밸런싱, 네 번째 미국 의회의 지금 추가 부양책 계류 상태, 다섯 번째로 바이든의 지지율 상승, 여섯 번째 기술적 요인, 그리고 일곱 번째 거래량 부진을 지금 단기적으로 증시 부진을 좀 예상을 하는 근거로 들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7월 3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이제 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일 목요일에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농업 부문에서 또 신규 취업이 한 300만 명 정도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상외로 실망스러운 지표가 나타났을 경우에 이렇게 이 기대치가 높은 가운데서 부정적인 쪽으로 서프라이즈가 나타났을 경우에 증시가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연기금이라든지 공모펀드에서 주식에서 채권으로 좀 리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이 분기 말 그리고 월 말에 이런 움직임을 많이 하게 되는데 CNBC에서는 무려 350억 달러에서 760억 달러 정도로 이 리밸런싱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바이든이 법인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예고를 했었죠. 골드만삭스는 이 같은 경우를 좀 반영을 해서 2021년도 EPS 전망치가 170달러에서 150달러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월 들어서 이제 증시의 상승세가 좀 멈칫하면서 위아래 변동성이 커지게 되자 오히려 대표적인 비관론자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증시 부진을 점치고 있는 그런 분석이 있는 반면에 또 말씀해 주셨듯이 또 상황이 좀 안 좋아지니까 비관론자들이 다시 한번 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6월에 S&P 500 지수가 사실은 1% 약간 넘게 하락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월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한 7% 정도 빠르게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누리엘 루빈이 이 뉴욕대 교수, 닥터 둠으로 잘 알려진 인물인데 투자자들이 경기 회복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가게의 앞으로의 디레버리징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엘 에리언, 예전에 핑코의 CEO였죠. 경기 침체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니까 현금 보유가 또 적절하다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의 재선 실패 가능성과 함께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 여기에 시장의 리스크로 꼽는 그런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유명 앵커이자 더 스트리트 투자 정보 미디어를 이끌고 있는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도 지난 24일 수요일쯤에 미국 증시가 급락한 것이 바이든 무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은 자본시장에 친화적이지 않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RBC라는 IB에서도 당사 조사 결과 대다수가
트럼프 재선이 미국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반면에 60%는 바이든의 당선은 증시에 비관적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951년 이후의 데이터를 좀 살펴봤더니 공화당 대통령 이후에 민주당 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 대선 이후의 증시가 대선 전의 증시 대비해서 언더퍼폼하는 흐름을 또 보였다. 이런 분석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블랙스완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블랙스완의 저자이자 또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을 창시했던 인물이죠. 나심 탈레브 교수가 우리는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테일 리스크를 해지해야 될 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 금요일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테일 리스크를 해지해야 될 때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테일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굉장히 파장이 큰 그런 사건을 말하게 됩니다. 그는 테일 리스크를 하지 않는 투자자라면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게 낫다면서 지금은 테일 리스크를 해지해야 될 때고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는 코로나 팬데믹이 재확산되는 신호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은 이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V자 반등 전망과 경기의 빠른 회복은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또한 여기서 이제 미국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돈을 찍어내고 있다면서 만약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더 큰 경제적 고통이 찾아왔을 때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완화책이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또 테일 리스크의 그 해지 그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그가 고문으로 있었던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그가 고문으로 있었던 헤지펀드는 이 테일 리스크에 베팅을 했었던 그 펀드였었는데 이 펀드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투자자들에게 4,000%의 고수익을 안겨줬던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켓워치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헤지펀드와 같이 테일 리스크에 베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테일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라고 이제 키워드를 꼽았는데 팀장님, 이 보는 것처럼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지적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이 고문으로 있는 그 펀드의 성격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일 리스크 헤지 펀드라는 게 결국은 빅스 지수 ETF처럼 시장이 좀 불안해지는 상황, 그러니까 테일 리스크 관련된 지수가 상승하는 상황에 좀 베팅을 해서 수익을 얻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 인터뷰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채권은 이제 해지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좀 불가능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즉 직접 위험 지수에도 또 투자 익스포저를 좀 분산시킴으로써 시장 공포감이 고조됐을 때 방어 장치를 좀 만들어 놔라는 그런 의견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내용에서도 나오듯이 지난 4월 말쯤이었습니다. 이 블랙스완 펀드가 YTD 기준으로 수익률이 한때 4,000%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이 같은 또 상품에 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이전까지는 이런 이 상품의 수익률이 굉장히 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다. 이런 전체적인 또 흐름까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날이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기준 미국 내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45,255명 넘게 폭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총 감염자 수는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4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이날로써 미국의 지난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40% 넘게 폭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은 매장 운영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워싱턴 주지사 역시도 워싱턴주 내 몇몇 지역의 4단계 경제 재개, 예술,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의 정상화에 돌입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사망자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는 현재 바이러스가 대부분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최초에 처음에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대체로 나이 든 사람들이 걸렸던 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따라서 몇몇 주는 병원 시스템이 과부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제 재개를 했던 것을 좀 중단하고 봉쇄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앞으로 경제가 다시 봉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이러한 태도에도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만일 코로나19 재확산이 더 심각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도 조금 가능성이 불확실해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기관에서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요. 바이든의 지금 지지율이 49.5%, 트럼프가 40.1%로 약 한 9.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좀 벌어졌죠. 근데 최근에 차이가 좀 적었던 때를 살펴보자면은 5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이때는 한 4%대 정도 차이에 불과했거든요. 4%포인트. 근데 그때가 또 언제였느냐? 경제 정상화가 이제 개시가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고조가 됐었고, 그리고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였던 때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지금 경제 활동 재개를 했더니 심각한 코로나19 재확산이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이 트럼프의 재선에는 굉장히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데이터로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재선이 실패했을 경우에 시장 영향과 관련을 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부 IB에서는 일단은 바이든 당선이 더 안 좋다라는 의견도 좀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이제 대선 관련 이슈들도 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주요 이슈 살펴봤고요.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아마존이 6년 된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1.5조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이 광고 보이콧 확산에 8% 넘게 급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이싱 커피가 오는 29일 나스닥에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존이 그 스타트업,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인수했다는 소식이네요,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죽스라는 그런 기업을 인수키로 했다고 26일 금요일에 양사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죽스는 2014년도에 설립한 회사로서 인수가는 지금 12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수 후에도 죽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 로보택시 개발을 지속할 예정이고요. 아마존이 자금을 투자하는 형태로 이제 합친 그런 형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이제 앞으로 배송 서비스에 무인차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앞서서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에도 투자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이 우주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좀 아마존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인수 사실이 전해지자 베조스는 카피캣이다라는 또 트윗을 올려서 사람들 간에 좀 견제 그런 상황도 보여줬습니다. 만약 아마존이 자율주행차를 이용을 해서 배송을 하게 될 경우에 비용 절감 같은 굉장히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죽스라는 기업이 2018년 7월 정도에 자금을 조달했을 때 기업 가치가 32억 달러 정도로 평가를 받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직원을 10% 정도 감원을 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인수에 대해서 아마존이 좀 싸게 샀다라는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차를 이 배송 서비스에 도입할 시에 비용 절감과 그리고 배송 역량 확대 기대감도 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이 장기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연 200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아마존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조금 예상을 해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런 수혜 덕분에 아마존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지금까지도 보여왔죠. 하지만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을 것이냐. 분위기는 일단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선트러스트라는 IB에서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2,700달러에서 3,4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대비해서 한 25% 정도의 업사이드를 내다본 것이 되겠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당사 조사 결과 팬데믹의 이 온라인 전환이 굉장히 좀 가속화가 됐더라.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도 이 같은 트렌드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이 신규 고객을 오래 잡아둘 플랫폼과 전략을 갖췄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도 이 아마존에 대한 목표 주가를 2,750달러에서 3,333달러로 또 상향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시장 급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었던 페이스북의 주가 급락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대한 기업들의 여러 광고 보이콧이 확산되고 있는데 주요 글로벌 대기업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만약 이게 다른 대기업들에게까지도 이런 움직임이 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에 8%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움직임은 Stop Hate for Profit이라고 하는 운동의 일환입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을 증오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운동의 일환인데 지난 금요일에는 새롭게 버라이즌과 그리고 유니레버가 보이콧에 동참했고 코카콜라와 혼다까지도 이 광고를 내지 않을 것으로 선언을 하면서 이런 주가 급락에 좀 이끌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CNBC에서는 페이스북의 광고주인 800만 기업들이 이런 움직임에 퍼진다면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고요. 사실 이 움직임은 지난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23일에 인종차별 반대 시위, 그러니까 조지 플로이드 저항 시위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그대로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그냥 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페이스북 내부에서조차 인종차별 표현을 방치한다면서 반발이 확산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페이스북 내부 어떤 직원은 이런 의견을 내비쳤다가 해고됐다는 소식도 또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처음에는 이게 주가에 큰 영향이 없었지만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속속 이 움직임에 동참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크게 밀린 건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 월가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유니레버가 보이콧을 선언하기 전에 평가를 내렸던 것이었었는데요. 주요 광고주가 보이콧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악영향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주요 광고주까지 보이콧에 나선다면 그 악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 이 평가는 유니레버가 보이콧을 선언하기 전에 나온 것인데 유니레버는 주요 광고주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처럼 주요 광고주까지도 이 광고 보이콧을 선언하게 되자 이 페이스북의 실적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광고비가 주요 수익원인 페이스북에게 이런 광고 보이콧은 굉장히 큰 실적 악영향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유니레버 같은 기업 외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코카콜라도 있고 펩시코도 있겠고 그리고 그 앞서서 노스페이스도 이 같은 광고 보이콧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Stop Hate for Profit 운동에 지금 100개가 육박하는 그런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97%가 광고비 매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직격탄이 될 만한 그런 이슈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페이스북 역시도 이제는 문제 게시물에 좀 경고를 할 것이고 그리고 폭력 등을 조장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겠다라면서 지금 입장을 바꾼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입장 선회가 주가의 방향성도 바꿀 수 있을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지 앞으로의 향방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북까지 살펴봤고요.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중국판 스타벅스로 잘 알려진 루이싱 커피 참 이슈가 많았었는데요. 이날 현지 시간 29일 기준으로 상장 폐지를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루이싱 커피 마감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면 54%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당사는 오는 29일부터 나스닥 거래를 중단하고 상장 폐지 신청할 예정이라고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전에 나스닥의 상장 폐지 통보를 거부하고 청문회를 열려던 이 계획을 포기를 한 것인데요. 회사 측은 그러나 중국 전역에 있는 그 매장은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고요. 따라서 루이싱 커피는 지난 2017년에 처음으로 문을 연 지 2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 5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612억 원을 끌어 모았었는데
이것이 모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루이싱커피의 회계 부정 사실이 이 문제의 이슈가 원인이 됐었죠. 이 사실이 발표가 되자 주가는 75% 넘게 폭락을 했고요. 시가총액 6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을 했습니다. 이번 루이싱커피의 사태로 인해서 중국 기업의 미국 주식시장 진출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죠. 지난달에 나스닥 측은 중국 기업을 겨냥해서 상장 요건에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두겠다, 새로 도입하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징둥닷컴 등 미국 시장에 상장했던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은 2차 상장을 홍콩에서 하는 등 미국 시장에서 서서히 좀 발을 빼는 모습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 루이싱커피만 보자면 상장 폐지를 결국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루이싱커피를 들고 있었던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투자 정보 웹사이트 인베스토피디아에 좀 설명을 좀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장이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주 입장에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는 장외시장, 미국 같은 경우에는 OTCBB 또는 핑크시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계속 거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변동성이 굉장히 좀 극심해지겠고 거래량도 적겠죠. 그리고 시장 관심에도 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들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베스토피디아에서도 상장 폐지는 결국은 이 파산의 전조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산을 했을 경우에는 주식은 또 휴지 조각이 된다. 이 부분을 좀 차이를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글로벌 주요 뉴스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 수고하셨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